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시 그 수업은 거의 그 오리엔테이션 수업처럼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이 현대 미술하고 디자인적 사고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것들,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하면 저는 얼굴을 좀 숨기고서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내 얼굴이 자꾸 나온다는 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은 이제 끄고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괜찮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이 현대 미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대 미술에 대한 이런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시고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저는 참고로 수업을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하고 명화 감상 수업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대미술과 디자인적 사고의 수업에서는요, 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19세기 좀 애매해요. 이게 무슨 그 어디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는 잘 못합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좀 이게 그 보통은 인상주의, 인상주의부터 19세기 미술, 그때부터 이제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빨간색 부분으로 한 이 부분, 이 부분들이 아마 현대 미술에서 시작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보통은 이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와 이 바로코, 로코코, 신고정주의, 낭만주의, 여기에는 그 예술 작품 명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화의 감상에서는 아마 여기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 현대 미술에서는 요 인상주의, 인상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상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기계 문명이라는 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흐름을 보면. 그래서 이 그 화가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예쁘게 그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빛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기법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대한 거든가 아니면 이런 추상적인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런 그 현대적인 뭐 여러 가지 뭐 흐름대로 그 시대에 막 나타났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시대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전묘주의,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 여기서는 이제 상징주의라는 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 뭐 추상, 뭐 아니면 다다이즘, 야수파, 입체파, 뭐 여러 가지 그 초현실주의, 아니면 팝아트, 오바트, 뭐 포스트 모더니즘, 행위예술,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와서는 뉴미디어, 이제 뉴미디어가 막 되죠. 그러다가 뭐 극사실주의, 그 다음에 슈퍼플렉이라는 게 이제 최근 이제 와서는 이제 이런 슈퍼플렉이라는 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최근 거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슈퍼플렉이라는 게 뭐냐? 슈퍼플렉은 이 미술가 무라카미 다카시가 주도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향을 받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사조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만화 아마 여러분들 안 본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그 애니메이션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뭐 용품들이나 일본 것들을 잘 선호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미술뿐만 아니라 영상도요. 대부분 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본 만화가 그 애니메이션하고도 많이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 또는 제페니메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니메, 제페니메이션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아니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아니메라는 게.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 이 용어는 일본에서 온 애니메이션이라 다채로운 그림, 활기찬 캐릭터와 그런 그 판타지적 주제를 가진 일본풍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가진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웃나라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막 영향을 미쳐서 이런 그 애니메이션들이 성행을 하다 보니 일본이 우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의 애니메이션, 그래서 제페니메이션이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초기엔 이런 만화 영화요, 망가 에이가라는 용어도 썼어요. 일본 말로는 이 망가 에이가 이런 것들을 썼지만 그 애니메이션 산업이 커진 이후에는 외래어 아니메라는 말로 애니메이션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해외 팬들이요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서 애니메, 일본 애니메이션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이런 제페니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플렉이라는 거는 현대 일본의 애니메이션하고 전 근대 일본 미술을 이 평면성이라는 이 공통 항으로 묶어가지고 조형적인 이런 개념인 동시에 이런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그런 위계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이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뭐 고급 문화, 뭐 대중 문화, 뭐 그런 차별성이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차별성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런 그 평면성, 누구나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누구나 볼 수, 고급 문화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 고급 문화가 다 어울려져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급 취향이 완전히 해체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평평해진이라는 뜻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독법으로 의미를 확장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그 일본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팝 아스트인 무라카미 다카시 이라는 이 사람이요 제페니메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만의 캐릭터와 세계를 창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이런 세대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런 컬러풀한 색채, TV나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에서 많이 봤던 이런 그 슈퍼플렉 채색 기법, 그리고 강렬한 검은 외곽선, 이런 특징들을 장난스러우면서도 기괴하고 아름다운 이런 가상세계의 이야기를 아크릴 물감으로 아니면 설치 물감으로 풀어서 작품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이런 것들을 해서 병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 무라카미 다카시가 밝힌 이 루이비통 협업 모노그램 탄생 비화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 영감이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그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색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이런 하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우리는 이제 슈퍼플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무라카미 다카시는 이 팝 컬처에서부터 이미지 소수들을 창조했듯이 그의 팝아트 작업들은 다양한 이런 상업 미술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요 이 아트 상품으로 재탄생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이비통의 이 색색이 있지만 이 그 슈퍼플렉은 이런 요소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동글동글한 이런 눈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 동그라미 원으로 계속 그래서
원입니다. 원으로 반원. 이 사람의 얼굴 형상 애니메이션에 이런 그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어느 형상을 만들고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이런 그 작품에다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슈퍼플렉이라는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루이비통도 그렇고 요즘 그 명품 브랜드에서는 이런 그 협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그 컬러버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뭐 구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많이 병행을 해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002년에 그 럭셔리 브랜드 이 루이비통하고 협업이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루이비통은 이 무라카미 다카시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칙칙하고 지루했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 때문에 지금도 이 무라카미 다카시는 루이비통의 최고 작가가 됐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히트를 쳐서 굉장히 막대한 이 수익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도 작가로도 유명해지고요. 또 루이비통의 최고의 작가가 되고 또 디자인계의 아이콘도 되고 또 엔터테이너로서 승승장구하게 된 이 아트마켓에서 완전히 그 각인된 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이비통이 이 무라카미 다카시와를 굉장히 올려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이 영민하고 저돌적인 이 작가는 스스로 여세를 몰아서 전 세계적부터 끊임없는 이 러브콜을 받는 슈퍼스타로 발돋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 루이비통 이후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 그 명품 그런 데서 불려서 러브콜을 받아서 협업해서 작품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협업해서 많은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작품들입니다. 반짝거리는 이런 동그란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이 눈동자 그래서 이 루이비통의 이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동자인데 이걸 다 원으로 했어요. 디자인적인 이런 요소를. 그래서 이렇게 색감으로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의 눈 형태 이런 루이비통의 이 마크들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슈퍼플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본 회화의 가장 전통적인 주제인 이 꽃을 가지고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플렉 스타일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코스모스 이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지만 이렇게 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작품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 웃고 있지만 아이들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군데 이렇게 군데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숨어 있는 코스모스가 아닌가, 깨알 같은 이런 재미가 숨어 있는 이런 작품이라고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하죠. 또 이 설치할 때는 그림과 같이 이런 무라카미 다카시가 만든 캐릭터를 이렇게 피규어나 아니면 이런 풍선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2D, 3D 이런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시를 보았을 때는 내가 이 컬러풀한 곳에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이상한 그의 뭐 오타쿠 세계에 진입한 그런 기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키예요. 미키 형상의 뭐 이런 것들을 컬러버레이션 해서 형상을 나타내고 이런 피규어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마냥 같은데요. 이게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 앤디 월드요. 아시아적 팝스타로 개척한 일본 작가 그 무라카리 다카시아의 작품값이 비싸기로도 유명하죠. 이 작품이요. 생존 작가 중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프 쿤스 반짝이는 뭐 대형 스테인리스 조각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이 아시아 그 출신 미술가 가운데 굉장히 세계적인 그 스타 작가 중에 프리미엄 아트 마켓 뭐 이런 인기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4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슈퍼플렉이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현대미술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미술이 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이란 무엇인가?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의 배경에 따라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기능, 범위 이렇게 달라져 오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적인 이런 특성으로 쉽게 정의할 수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미술이 시각적, 공간적 미를 표현하는 조형 예술이다. 뭐 유럽에서는 예술과 미술의 두 용어로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술을 보통 우리는 아트, 쿤스트, 보통 이제 미국 영어로는 아트라고 얘기하지만 이 독일어는 이제 쿤스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트, 쿤스트 이런 넓은 의미의 예술, 좁은 의미의 미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이 버자르, 또 영어에서는 파인 아트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래서 각각 뭐 우리는 아트 예술 그러면 이제 아트라는 말을 쓰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쿤스트, 또 이 프랑스에서는 버자르, 영어에서는 파인 아트 이렇게 예술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도 언제나 미술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술과 이런 넓은 의미에서 예술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미술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술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신조어고요. 1873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한 이 만국박람회 출판 목록에 독일어 쿤스트베베 이 번역어로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학교 명칭을 비롯한 여러 경우에서 미술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고요. 19세기 말경에는 이런 중국,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술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정착된 이런 역사적인 개념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이런 사전적인 의미는요, 보통 그 20세기 후반에 근대 미술을 일컫는데요. 전통적인 미술은 아까 뭐 제가 1차 시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 명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전통적인 미술에는 보통은 이런 르네상스 미술이나 바로코, 로코코, 인상파 이런 게 굉장히 그 많은 유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들이 너무나 잘 그리고 사실처럼 그렸습니다. 그때 그 그림들은 마치 내가 거기 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그림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잘 그릴 정도로 그런 유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현대 미술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개념, 이런 회화 의미들이 뒤흔들어 나왔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이 현대 미술의 개념이 와서 혼란과 이해 모호성이 야기에 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미술에 들어와서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유럽에서 하는 만국박람회, 그 다음에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미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이런 모방과 재현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회화 개념이 현대 미술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약화되어가는 추세가 됐고 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은 대략 19세기 후반 그리고 현재까지의 미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 미술 뒤의 미술을 의미하지만 그 경계는 모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딱 언제부터 현대 미술이다 하는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경계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현대 미술이라는 것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현대 미술의 시작을 인상주의의 등장으로부터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 미술 중에서도 요 1970년대 이후의 미술을 우리는 동시대 미술로 구분도 해요. 그리고 대략 이 1860년 그래서 1970년대까지 요 기간의 예술작품들을 포함해서 예술의 형식과 철학을 의미하는 게 현대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대 미술은요 이렇게 모더니즘 실험 정신을 추구하기도 했고 과거의 그런 전통을 버린 예술과 관련이 있는 게 현대 미술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가들은요 새로운 이런 시각, 예술, 재료, 그 다음에 역할의 본능, 신선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실험적인 거, 분석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한 미술이 이 현대 미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예술의 특징인 묘사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예술은 어때요? 굉장히 잘 그리고 사실적이고 마치 그게 실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예술의 특징들을 묘사했다면 현대 미술은 그것들을 벗어나서 추상으로 지향하는 것이 더욱 현대적인 미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사실적이고 그런 전통적인 그런 예술의 그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다른 관점에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은 20세기 미술의 그런 역사와 그 변천된 과정에서 가정해 볼 때 이 시대에는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미술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뭐 야수파니, 독일의 표현주의, 뭐 이체파, 이탈리아의 뭐 이런 미래파, 소련의 절대주의, 뭐 구성주의,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이런 신조형주의, 다시 프랑스에서 순수주의와 절대주의, 그리고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뭐 이렇게 시대별로 각각 다르게 그 시대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이렇게 이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술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뭐 야수파, 표현주의, 입체파, 구성주의, 신조형주의, 뭐 이런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이 막 변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이 현대 미술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미술을 우리는 순수의 의지 또는 순수의 노력 이런 말을 집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순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조형 요소들이에요. 즉 이런 색채와 형태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19세기까지의 이런 미술 전통은 한마디로 사실주의 미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라는 거는 현실 내지는 자연에 충실한 재현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미술은요, 새로운 조형적인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이런 모색을 거듭하였고, 순수한 형태의 조형성, 색채의 독자적인 표현력을 제각기 추구하면서 끝내 반사실주의 절정의 추상 미술에 도달하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주의 전통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유럽 정신들의 깃틀이다. 이게 현대미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합리주의 정신에 대한 이런 반항, 또한 20세기를 특징짓는 요인의 하나로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움직임의 가장 획기적인 표명으로서 우리는 또 다다이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위의 미술은 보통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과격한 미학적인 이런 모험과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미술은 우리가 인상주의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또 뭘 연구들을 많이 하냐면 빛에 대한 연구들,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나하나 넘어가겠지만, 이런 빛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형태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거기서는 그런 그 추상적인 거, 그 다음에 비구상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뭐 기성품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조형 요소들을 가지고서 한 그렇게 해서 뭐 미디어 아트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다는 거죠. 이게 현대 미술에 이제 다 포함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액션 페인팅이죠. 그래서 액션 페인팅의 등장으로 해서 고전적인 추상 미학의 종지부를 찍고요. 또 연이에 이런 상극, 초극, 눈부신 변천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후를 이즘, 중심의 미술운동과 달리 아트의 명칭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팝아트, 오바트를 필두에 하여 키네틱 아트, 라이트 아트, 뭐 정크 아트, 그리고 오늘날 개념 미술 이런 경우들을 다 우리는 이제 현대 미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형의 문제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집약한 것이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런 표현 형태, 창조회의 의미와 맞붙는 궁극적인 미술 형태로 오브제 미술을 보통 오늘은 이런 컨셉 아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브제 미술, 컨셉 아트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지요. 현대 미술이 또 발전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이 사진기입니다. 사진기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 회화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왜? 사진을 찍으면 뭐예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린 것처럼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똑같은 이런 그림이 필요 없다. 사진기가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이란 이 자연의 모방과 재현, 그리고 기록이라는 의미와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미학적 가치가 미술의 전통적 개념이었어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모방과 재현이라는 미술의 기능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원인은 뭐예요? 이런 미디어 발달, 새로운 매체, 그 원인입니다. 그게 이 사진기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런 그 옛날의 전통적인 그런 회화 방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라는 이런 매체의 핵심적인 도구인 사진기는 자연의 그런 재현과 모방이라는 이런 미술의 전통적인 기능을 20세기에 이르러서는 한순간에 뺏어 버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연을 절묘하게 재현하는 화가일지라도 사진기의 그런 차가운 재현의 메커니즘은 상대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화가가 그동안 수행했던 기능을 사진기라는 매체가 새롭게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똑같이 그릴 필요도 없고 화가들은 그 전통 회화를 고집했던 화가들은 뭐예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사진기가 있는데 그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전통 회화의 이런 흐름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기의 출현. 한때 어떤 화가는 이런 사진기의 재현성에 도전하기라는 하듯이 놀라운 재현성을 선보이긴 했으나 사진기의 그런 차가운 현장 재현성에는 어찌되었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자연의 재현이라는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포기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진기보다 더 빠르고 더 잘하게 그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런 그 회화보다는 이 사진기 출현으로 해서 전통 회화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사진기가 둘러오면서 이 작가들이 얼른 다른 쪽에 이 방향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차시 수업에는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현대 미술에서 이 미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사진기의 등장으로 해서 이 현대 미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이 전통적인 회화에 대한 그림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 화가들이 작품들이 막 변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사진기라는 기계 문명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림을 굳이 잘 그릴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변화가 전통 헤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